최근 7년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린 생활 폐기물은 평균 약 5만 톤으로 그 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 생활 하수는 배수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대기 중에 배출이 과량으로 돼서 지구 전체 자정 시스템을 넘어서는 한계에 다다른 지구는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환경오염은 기온 상승으로 남북극의 얼음을 녹이고 세계 곳곳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폭설과 한파로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자연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다. 쓰레기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도 동시에 얻을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돼지 농장. 약 30년 동안 돼지를 사육해온 이곳은 돼지 600마리 규모의 소규모 농장이다. 우리나라 4대 가축 중의 하나인 돼지는 사육하기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시켜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매일매일 축사 청소를 해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돼지 분뇨인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총 600도 규모인데 지금 600도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하루 용량이 3톤 정도 됩니다. 이곳 농장에서 나오는 분뇨의 양만 하루에 3톤. 한 달을 모으면 90톤에 달하는 양이다. 이렇게 모아진 분뇨는 농업용 퇴비로 재활용되었는데 이때 함께 발생하는 악취의 주범인 메탄가스는 공기 중에 무방비로 배출될 수밖에 없었다. 악취의 원인이 되는 메탄가스. 하지만 이제 그 메탄가스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 분뇨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소중한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온양 정화조 하는 사람이 그것을 우리 슬러리를 수거해서 논과 밭에 뿌리기 위해서 수거를 해갔습니다. 그때 비용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 당시 톤당 2만 5천에서 3만 원. 예, 그 비용을 주고서 수거해간 건지요. 이 농장 역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데 사용됐지만 지금은 아니다. 전량 모두 열과 전기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분뇨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사용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하루 한 번 농장에서 발생한 분뇨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업체에서 전량 수거해 간다. 하루 약 200톤의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업체. 이곳은 곧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와 같은 바이오 발전소이다. 먼저 돼지 농장에서 수거해온 분뇨를 저장조에 담는다. 이 과정을 시작으로 몇 단계를 거치게 되면 돼지 분뇨에서 바이오 가스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산림 파괴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폐기물도 처리 가능하다. 지금 보이시는
이 공간은 저희 가축 분뇨와 유기성 폐기물이 혼합되는 혼합조입니다. 이렇게 혼합된 이후에 저희 소화조로 투입이 되게 돼 있죠. 유기성 폐기물과 가축 분뇨가 혼합된 혼합조에서 메탄가스가 발생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 가축 분뇨가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가축 분뇨가 공장에 반입하게 되면 혐기성 소화조에서 미생물이 가축 분뇨를 분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가스홀더에 포집, 1차 정제를 거친 후에 전기 발전기에 투입된다. 이렇게 발생되는 에너지가 바로 바이오 에너지인 것이다. 지금 서 계신 이 바닥이 소화조 상판입니다. 이 속에서는 가축 분뇨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가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발생되는 가스는 이 가스 홀더에 포집이 되게 돼 있고, 이 포집된 가스를 정제해서 발전기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축 분뇨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 과정을 거치면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는 풍선 모양의 가스 홀더에 모아진다. 이렇게 모인 메탄가스는 1차 정제를 거치고 나서 바로 발전기로 투입이 되는데 이 메탄가스는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가 된다. 남들에게는 골칫거리인 쓰레기잖아요, 이 축산 분뇨가. 특히나 축산 농가에게는 뭐 악취민원의 근본이죠. 근본 원인인 이 축산 분뇨를 가지고 저희는 가스를 만들어내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폐열, 액체 비료까지 만들어내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 거죠. 네,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탄가스는 천연가스처럼 가스보일러를 돌리거나 축사 난방에 사용된다. 발전기를 돌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얻는 열병합 발전도 가능한데 발전기를 돌려 생산된 전기는 하루 약 2만 킬로와트로 이는 2,400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되는 전기량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발전기 세대가 생산하는 전기는 시간당 1,095kW다. 이를 한국전력에 매전하면 하루에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는 발전에 열을 사용하고 나면 나머지 열은 버려지게 된다. 하지만 바이오 에너지는 버려지는 열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예전에는 발전을 하고 남은 온배수를 그냥 버렸지만 지금은 건물 난방에 활용되거나 분뇨를 분해하는 미생물을 배양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바이오 에너지는 무엇 하나 버리는 것이 없다. 발전기에서 나오는 폐열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건물 난방, 그리고 저희 시설 중에 소화조라는 공간에서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이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적정 온도, 약 40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열원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인근 마을 주민들과 저희가 합작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합작법인에서는 유리온실을 통한 친환경 재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 환경부 에너지타운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6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쪽에서 되는 그 시설, 유리온실이죠. 유리온실에 열원을 공급을 하고 또한 저희 공장에서 발생되는 액체 비료까지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가축 분뇨는 미생물 분해를 통해 기체인 메탄가스와 고체, 액체로 나뉘게 된다. 메탄가스는 발전을 통해서 열 전기로 분해가 되고 남은 고체는 퇴비로 재활용되며 액체는 여과 후에 액체 비료로 사용된다.
액체 비료는 가축의 분뇨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 후 남은 액체를 추가 공정을 거쳐서 생산하게 된다. 식물이 자라나는 데 꼭 필요한 무기물인 질소, 인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화학 비료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농작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수확량 또한 증가한다. 우리나라 일일 가축 분뇨 발생량은 약 13만 7천 세제곱미터로 이를 모두 처리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가축 분뇨를 전부 다 전기나 가스로 바꿔 쓸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가축 분뇨는 악취 민원과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홀대받는 쓰레기가 아닌 녹색 성장에 걸맞은 바이오 에너지이다. 이처럼 가축 분뇨를 이용해 만들어진 전기나 열 에너지를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고 가축 분뇨처럼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것을 바이오매스라고 한다. 그렇다면 바이오매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이오매스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체와 이들을 식량으로 하는 동물, 미생물 등의 생물 유기체를 총칭한다. 바이오매스에 따라 생산되는 바이오 에너지도 조금씩 다르다. 유채와 콩 같은 지방을 많이 포함한 유지작물은 바이오 디젤로, 보리, 옥수수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포함한 작물은 당화 과정을 거쳐 바이오 에탄올로 만든다. 가축 분뇨와 음식 쓰레기가 모인 유기성 폐기물은 미생물에 의한 분해를 거쳐 메탄가스를 생성하고 이는 바이오가스로 재생된다. 우리나라의 2014년 벌채량은 876만 세제곱미터이다. 이 중 목재로서 사용되는 양은 약 60% 정도이고 대부분은 가구나 목조 주택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부산물이 나오게 되는데 부산물은 가구나 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버려진 부산물은 연간 155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버려졌다고 해서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목재 유통센터. 이곳에서는 건설용 목재, 원목 가구의 원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목재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이렇게 모인 목재들은 목재의 용도에 따라 알맞은 공정을 거쳐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지게 된다. 목재를 공정하는 과정에도 부산물은 필수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발생한 부산물 역시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목재로서 활용도가 낮은 펄프목이나 폐목재 역시 재활용되어 바이오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이것들을 일컬어 목재 펠릿이라 한다. 목재 펠릿의 원료는 기본적으로 목재 산업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톱밥인데 국산 목재 자급률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는 현재 간 벌목을 통해 생산되는 부산물이나 목재로 사용이 부적합한 원목을 사용한다. 사용 용도에 따라 가정용, 산업용, 발전용으로 구분되고 국내 소비량의 약 80%는 발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소비량이 200만 톤 가까이 쓰여졌습니다. 그중에서 국내 생산량이 10만 톤이었고요. 190만 톤 정도가 수입을 했고요. 그중에서 발전 자회사에서 혼소용으로 사용한 것이 145만 톤이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50만 톤 정도가 산업용과 가정용,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쓰여졌다고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목재 펠릿은 70년대 오일 쇼크를 계기로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나 유가 하락 등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다가 1991년 유럽 공동체 에너지 환경 강요 회의에서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친환경 연료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2008년 처음 생산을 하게 된다. 작은 원통 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 바이오 연료인 목재 펠릿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가장 먼저 목재 펠릿의 원료가 되는 목재와 가공 부산물을 잘게 잘라 톱밥 형태로 만든 후 이를 잘 섞어 건조시킨다. 더미로 쌓아 저장해둔 톱밥은 적재기를 이용하여 공급기로 옮긴다. 공급기는 분류기로 재료를 이동시키고 칩과 톱밥을 분류한다. 건조된 톱밥은 압축과 성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고속으로 압축을 하면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되고 이때 목재에 포함된 성분 중 하나인 리그닌이 접착제 역할을 하여 톱밥이 서로 접합하게 된다. 갓 생산된 펠릿은 섭씨 70도 정도로 아주 뜨겁고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야 품질이 좋아진다. 우선은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알갱이 형태로 압축을 하면서 물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죠. 또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일정 부피 대비 열량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건조 압축 과정을 거쳐서 저이발 열량 4,000kcal 이상의 그런 열량을 또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재 펠릿은 재료의 압축을 통한 운반비 절감과 다른 연료에 비해 구입 비용이 저렴한 게 장점 중 하나이다. 바로 저비용, 고효율 연료인데 경유와 비교했을 때 경유 대비 약 50%가 저렴하고 전기의 7분의 1 비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목재 펠릿은 이산화탄소 배출 역시 경유 대비 12분의 1 수준이고 목재 펠릿을 1톤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1.37톤을 저감할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목재 펠릿의 사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공장에서 출고되는 펠릿의 양은 펠릿 난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10월부터 3월까지 하루 평균 100톤 정도 출고되고 있다. 제품의 일부는 대용량 트럭에 실려 발전소나 소비자에게 납품된다. 이러한 목재 펠릿은 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중 사용이 용이하고 환경과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연료이다. 충북에 위치한 두부 공장. 이곳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 다양한 녹색 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LNG 연료를 목재 펠릿으로 전환하여 평균 탄소 배출량을 연간 50% 이상 감축시키는 등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생산되는 제품 역시 환경을 생각한 것들이다. 우드 펠릿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 중립 에너지원으로 현재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기농 제품에는 환경부로부터 탄소 중립 제품 마크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이 업체는 탄소 중립 제품으로 인증받았다. 탄소 중립 제품 인증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이러한 것을 탄소 성적 표지 제도라고 하고 총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양으로 환산하여 제품을 인증하고 그 양을 표시해 주는 것이고 2단계는 탄소 배출량이
동종 제품의 평균 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3단계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 제품에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공장은 목재 펠릿을 어떻게 이용하여 탄소 중립 제품을 만들고 있을까? 2011년부터 목재 펠릿을 태워 발생한 열로 난방이나 급탕을 하고 있다. 산업용 목재 펠릿 보일러는 특화된 완전 연소 버너 기술을 확보해 최고 91.4%에 이르는 고효율을 달성한 제품으로 열 효율이 높고 보유 수량이 많아 부하 변동에 대응이 뛰어난 특징을 지니고 있다. LNG 보일러를 가동 시에는 연 한 27억의 경비가 발생을 했지만 현재는 약 한 18억 정도로서 LNG 사용 대비 약 30% 정도의 경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목재 펠릿은 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면 가정, 학교, 병원 등 어디에서나 목재 펠릿에 적합한 보일러로 교체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목재 펠릿 같은 바이오 에너지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바이오에너지가 듣기에는 거창하게 보일지 몰라도 인류가 맨 처음부터 사용한 것은 장작과 같은 나무로부터 열을 얻는 바이오에너지였습니다. 수송연료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맨 처음에 인류가 사용한 수송연료, 특히 엔진에 썼던 기름들은 사실은 식물 기반의 식물유였습니다. 인류는 약 5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하고 나무를 태워 연료로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제일 먼저 사용한 바이오 에너지다. 1897년 디젤 엔진을 발명한 루돌프 디젤이 처음 사용한 연료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땅콩이다. 땅콩에서 추출한 바이오 디젤을 넣어 엔진을 가동시킨 것으로 디젤 엔진의 최초 에너지원이 바로 바이오 디젤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식물유들이 사용되다가 원유로부터 휘발유나 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식물유보다 가격 경쟁력이 앞서는 기술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유 기반의 휘발유나 디젤을 생산하는 것 때문에 기존의 바이오 연료들이 죽고 다시 석유 시대에서 나오는 휘발유나 경유 또는 항공유들이 대세를 이루게 됐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산업화를 이루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게 되었다. 20세기는 그야말로 석유의 시대였다. 석유의 편리함은 석유의 소비를 더욱 부추겼다. 하지만 편리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인류에게 혜택만을 주지는 않았다.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CO2나 바이오 연료에서 나오는 CO2는 화학 성분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CO2는 다시 화석연료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 돌아가주는 주기가 짧게는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까지 걸립니다. 그렇지만 바이오 연료에서 나오는 CO2는 그 CO2 자체가 다시 나무나 풀의 입에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또 다른 나무나 풀을 만들고 그 나무나 풀에서 나온 당을 가지고 또 바이오 연료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십 년 안에, 짧게는 5년까지도 되겠죠. 그 안에 다시 원료로 리사이클이 된다. 바이오 에너지 역시 연소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하지만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인 식물이 살아있을 때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연소되는 과정에서 다시 배출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 대기권의 이산화탄소는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를 탄소 중립 에너지라 부르는 것이다.
바이오 에너지는 식물에서 직접 추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의 형태가 화석 에너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의 대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생물체의 성장이나 재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여 고갈의 염려가 없고 저장과 운송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쉽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버려진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과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지구 어느 곳에서나 원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에탄올, 메탄올 가스 등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가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 에너지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흔히 이걸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는데요. 1세대는 식용작물 기반의 당을 뽑아낼 때 우리가 1세대 바이오매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먹지 못하는 비식용작물 바이오매스에서 당을 뽑아내는 원료, 그걸 우리가 2세대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3세대 바이오매스는 조류 기반의, 그러니까 미세조류나 거대 조류 기반에서 당을 뽑아낼 때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를 3세대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가 증가하는 것이 어떤 그 원료의 더 첨단성이나 원료의 신규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로 단순히 그 분류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류, 2분류, 3분류라고 보통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만 그냥 저희가 편하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세대 바이오매스는 바이오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비교적 공정이 간단하고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미 대량 생산 공정을 갖추고 있으며 에너지로서의 검증도 완료된 상태이다. 탄수화물을 다량으로 함유한 옥수수나 사탕수수는 당화와 발효를 거쳐 바이오 에탄올로 전환된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공정과 검증된 에너지임에도 분명하나 문제도 존재한다. 이 식용작물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연료의 생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먹는 식량 자원 간의 경쟁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나 다른 저개발 국가에서는 여전히 식량 자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배고픔이나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간과하고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겠다고 그런 식용작물 기반의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건 조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식용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넓은 경작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경작지가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걸로 대체되거나 또 이 바이오연료를 많이 생산되기 위해서 기존의 산림을 파괴하고 또 다른 경작지를 만드는 이런 문제점이 많은, 지금 또 비윤리성과 겹쳐서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식량과의 경쟁과 비윤리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세대 바이오매스가 관심을 받게 된다. 바이오매스 2세대는 폐목재와 식물을 사용한 목질계이다. 비식용 작물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경작지 제한성과 부족한 기술 수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비식용 작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지고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이 없다 보니 이것을 한 장소로 모으는 수송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비식용 작물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량까지 늘어나는데 장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량의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은 토양 속의 생물을 죽이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 토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다. 그 미생물이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토양 속 미생물 수는 정상 기준의 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녹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대부분 하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 녹조에서 오일을 추출하여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1세대, 2세대가 아닌 3세대의 바이오매스가 필요한 걸까? 지구상의 지표면의 70% 이상이 어차피 바닷물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은 지금 식량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부족하고 산림을 훼손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악영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 표면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바이오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뭐 적은 양을 만든다면 모르지만 대량으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만큼을 대체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꼭 그만큼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의 뭐 한 20% 30%만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땅에서 키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물 부족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하 자원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지하 자원이 아닌 바닷물에 무궁무진하게 녹아있는 그런 부영양화 물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해수를 이용해서 해양에서 넓은 면적에서 배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 위치한 해양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연구센터. 미세 조류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을 연구 중인 곳이다. 미세 조류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와 빛을 이용하여 생장한다. 바이오 디젤 생산에 적합한 미세 조류는 생장 속도가 빠르고 세포 내 지방산 함량이 높아야 하는데 이 조건에 맞는 미세 조류를 선별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 작업은 이제 나중에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미세조류를 분리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수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미세조류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이곳은 미세 조류를 배양하는 배양실. 미세 조류는 식물보다 태양 에너지 효율은 약 25배, 이산화탄소 고정 능력은 15배가량 높고 생산성 역시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배양 조건에 따라 최대 70%까지 체내의 지질을 축적할 수 있는데 단위 면적당 지질 생산량을 식물과 비교해보면 최대 100배 이상 높일 수 있다.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려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식물에 비해서 미세조류는 단세포이고 하등식물이기 때문에 다른 고등식물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효율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어떤 단위 면적당 생산성 같은 것들이 높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미세조류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또는 미세조류에서부터 합성섬유나 플라스틱의 원료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연구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미세조류 균체를 믹서기에 곱게 갈아 분말 형태로 만든다. 미세조류 분말 안에는 바이오 디젤 원료인 지방산들이 들어있는데 그 미세조류와 메탄올을 혼합해주면 미세조류 내의 지방산들과 메탄올이 반응하여 바이오 디젤이 생성되는 것이다. 바이오 디젤이 생성되고 나면 반응액 내에 남아있는 미세조류 세포는 여과 공정을 통해 제거한다. 세포가 제거된 반응액 내에는 미세조류에 있던 단백질과 탄수화물, 색소 등의 불순물들이 다량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별 증류 공정이 필요하다.
분별 증류 공정 후에는 추출된 바이오 디젤을 통해서 미세 조류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산의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 5분부터는 이제 좀 약간 격렬하게 피크가 올라올 거예요. 근데 미세조류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배양 조건, 환경에 따라 그 가지고 있는 지질의 함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상 생산량과 품질을 분석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진은 해양 미세 조류를 키워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연구가 한창이다. 미세 조류를 반투가막 안에 가두어두고 안팎의 농도차에 의해 영양 염류가 배양기 안으로 계속 유입되면 미세 조류는 이것을 먹고 성장 분열의 개체수가 늘어난다. 때문에 별도의 에너지 없이 미세 조류를 경제성 있는 농도까지 농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배양된 미세 조류를 통해서 바이오 디젤을 추출했는데 그 양은 100리터 정도 되는 대용량이다. 그리고 이 바이오 디젤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바다에서 생산돼 토지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는 해양 바이오 디젤은 플랑크톤 배양에 필요한 영양분도 바다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일단 이제 현재 저희가 지금 1년에 그 이제 수송용 경유 연료, 수송용 연료로 쓰고 있는 경유가 1년에 한 2천만 톤 정도 됩니다. 2천만 톤에다가 의무적으로 2.5%를 섞어야 되니까 그러면 한 바이오 디젤이 섞어야 되는 양이 한 1년에 50만 킬로리터가 됩니다. 50만 킬로리터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국제적으로 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바이오 디젤 1kg를 했을 경우에 2.5톤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1년에 바이오 디젤 판매량이 50만 킬로리터면 거기에다가 이제 2.5톤을 곱하면 1년에 한 125만 톤의 이산화탄소의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온도와 물의 조건만 맞으면 어디에서건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다. 재생이 가능하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탄소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증가를 억제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하고 풍부한 바이오매스가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이러한 점을 100분 활용하여 다양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에너지라고 하면 열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수송 연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전기에 너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정책이나 연구개발 사업이나 연구진의 그 관심도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전기를 생산할까에 대해서만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게 좀 아쉬운데요. 제 생각에는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수송연료 또는 화학물질을 어떻게 신재생 쪽에서 뽑아낼 수 있을까도 우리의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안보를 이걸 통해서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으로나 연구진을 통해서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열, 태양광보다 개발 비용과 유지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 쓸모없이 여겨졌던 것들에서 직접 또는 변환하여 생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에너지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하지만 활발히 개발 보급한다면 바이오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전부 대체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